네, 2부 토크 콘서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고 저희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1부가 이 서울시가 앞으로 금융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과제로 해결을 해야 될까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2부는 글로벌 편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서울시가 앞장서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될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2부가 돼서 이 글로벌 편에 맞게 글로벌리하게 인재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나를 글로벌로 소개하다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분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코트라 백진종 수석 전문위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트라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 옆에 서울투자청의 구본희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투자청에서도 나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입주기관 대표이자 한양대 경영대학원 이정호 겸임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글로벌 탑5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서울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앞서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성적표로 따지면 한 11위, 1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제금융도시로서요. 이제 10위를 넘어서 탑5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서울시 금융산업 현황부터 짧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서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최대 금융 집적지로 기업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도 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상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산운용, 은행, 보험회사 등 전국의 1,058개사 중 지금 거의 9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71만여 명 중 26만여 명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 정말 금융의 모든 것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급 인력들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서울투자청에서 나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투자청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설비된 지. 예, 언제 맞습니다. 설비된 거죠? 예, 서울투자청이 지난 2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서울시를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현재 각 이제 산업의 전문가들이 다 이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글로벌 자본을 갖다가 서울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유망한 매력적인 그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대표적인 게 해외 자본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 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연결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의 어떤 니즈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그딴 산업을 소개를 시켜주고 기업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게, 예.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네요. 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비즈니스는 글로벌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그런 미국계 그리고 유럽계에 있는 그러한 대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라든지 그리고 혹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들이 본점을 헤드쿼터를 서울로 만일에 옮길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서울의 어떤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서울투자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올해 지금 2월에 신설이 됐다고 하니까 물론 아시는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서울투자청이라는 곳이 있었나라고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 금융, 경제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자본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원 제도를 바라실 텐데 서울투자청에서 그런 일들을 특히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내 기업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좀 한국에 들어올지 말지를 고민을 하던가요? 일단 글로벌 해외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한국에 있는 산업들이 아주 힙하고 트렌디해야 됩니다. 트렌드해야 된다. 예,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제조업에 강한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브랜드였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문화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산업들을 많이 지금 역점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랄까요. 안전해야 된다, 기업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트렌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앞서서도 일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K-팝을 넘어서 K-콘텐츠, 지금 K-열풍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이정호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글로벌 기업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구본희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트렌디한 기업. 트렌드. 왜 제가 조금 더 제 생각하고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이 이제 국제금융 허브가 된다는 거는 누구랑 싸울 건가를 좀 봐야 돼요. 경쟁자를 지금 봐야 경쟁 되는군요. 상대. 네.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든가 뭐 듀바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전통 금융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업과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어야지 또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국제금융을 논하면서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때 그런 국제적인 전통금융 분야에서 우리가 과연 진짜 강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IB 하우스들이 많은데 네. 해외에 나가서 단독으로 그 IB 하우스가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무하군요. 없고 네.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으로 짜서 한국의 기업이 삼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을 이렇게 끼워주는 정도로 하지 네. 사실은 국내 기업이 리딩을 하고 JP 모건을 끼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자 수익률이 뭐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긴급성이 없고 영어로 말하면 센스 오브 얼전시가 전혀 없고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거대한 전당포 같이 계속 20년 전이나 50년이나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전통 금융 분야에서 어떤 국제금융 허브로서 자금을 유치한다. 굉장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우리 구본희 대표님하고 동의하는 건 새로운 신금융 분야. 신금융. 그리고 트렌디한 산업. 신금융 분야라고 말하면은 누구나 출발점이 비슷한 분야.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그리고 또 NFT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출발점이 비슷하고 오히려 한국이 더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속도도 네네. 빠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거는 서울시가 물론 국가기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제도의 프레임을 열어서 여기 들어와서 이런 신금융을 많이 하시라. 우리 한국이 이런 강한 인프라가 있고 인력이 있고 IT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은 많은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전기차도 사고 위장원도 가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전통금융과 연계돼서 어떤 보관 서비스, 커스테이션 서비스라든가 서로의 역할들이 나눠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강한 그런 금융에 대해서 다른 세계적인 도시와 우리가 차별성이 없이 덤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크게는 전통 분야보다는 새로운 신금융, 트렌디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트랙티브를 가지고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책. 네. 네. 우리가 어떤 금융 분야에서 다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를 좀 필요하고 예, 그런 정도.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 서울시가 또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뭐랄까 과제들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새로워야 되고 트렌디해야 된다. 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 방안, 제도들을 또 마련을 해주면 좋겠고 또 벤치마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글로벌 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언어의 장벽만 없는 블록체인이나 뭐 NFT 이런 영역이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글로벌 트렌드 사이에서 금융기관이 금융 중심지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바라봐야 될 관점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 백진종 수석 전문위원님 이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 정말 좋은데 참 두 번째 문제가 좀 있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용지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좀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가용지를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 이제 그런 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든지 또 뭐 자유무역 지역, 경제 자유구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그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금융 분야 이런 분야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지정된 사례가 그 네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3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이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로 금융업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연구개발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산업단지 이런 데서 뭐 건물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그 특정한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먼저 임차 기간을 10년간 이렇게 보장을 받게 됩니다. 10년이나요? 네. 그래서 그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의 경우에 10년간 보장을 받게 되고요. 좀 더 세부적인 혜택으로는 5년간 그 임대료의 50%를 그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본다면 지금 아셈타워에 보시면은 그 보잉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상암동 DMC에 보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해서 그 로봇 수술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의사들을 데려와서 이 돼지가 사람하고 좀 장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돼지를 그 대상으로 로봇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성공 사례도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서울에 투자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대상 업종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가용지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참 모르면 활용을 못 하잖아요.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서울투자청 측에서도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글로벌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투자청 측에서는 혹시나 글로벌로 나가려는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제도가 좀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모토는 이제 해외에 있는 모든 어떤 경제 주체들이 서울로 들어와서 그다음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나갔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그때 마켓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패키지 속에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서울이 이제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적인 그런 금융보다도 디지털 금융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서울이 이제 처해진 상황이 디지털 금융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실 IT 인프라는 전 세계에서 어디를 이렇게 그럼요. 견주어도 네, 탑이죠. 우리보다 이렇게 못하지 우리보다 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IT 인프라가 항상 세계 최고인데 사실 디지털 금융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가 이렇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들이라고 하면 해외 금융기관들이 서울에 들어온다고 할 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타겟 마켓이 국내 시장에 5천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네네. 제공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을 갖다가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아니고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5억의 인구 그리고 아시아 통틀어서 20억의 인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상품을 출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사실은 디지털 금융의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운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이라는 곳이 좋은 IT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처음에 출시를 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다가 측정을 한 이후에는 아시아 그리고 월드와이드하게 펼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러한 테스트패드 형태의 어떤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디지털 금융이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교수님도 네, 저는 그 설립 용지 부족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싶은데 문제죠. 네네. 근데 저는 이 서울국제금융 오피스 같은 시설을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디어 같고요. 네. 이건 허브니까 허브란 거는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서 나가야 거쳐가는 거죠.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그 구본희 대표님 2월 달에 오셨으니까 요 정책은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박수 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대학의 용적률하고 고도 제한을 없애가지고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거는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 있는 그러네요. 상업 지역을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그 안에 연구소라든가 회사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하고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고용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그 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성장의 허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캘리포니아 공대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대학 용적률 그리고 노도 제한을 없애서 거기 안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대학교 안에서 R&D 투자하고 네. 고용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 최근에 이제 전 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정책이 네. 나온 걸로 아는데 굉장히 이런 거 환영할 만한 정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 정책. 작은 나라인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기업이 로봇 암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기업이 거기 들어갔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이런 대학교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어떤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은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티하고 네트워킹을 잘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글로벌 한 한국 기업들하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소개팅을 해줘서 잘 만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좀 더 되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용지 문제만 하면 참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가 하고 저도 현실적으로 답답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 네네. 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정말 여러 방면에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인턴을 채용하는 데도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관련돼서 2월에 신설됐는데 정말 바쁘게 일하셨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아이디어적으로도 또 잘하고 계신 부분들 짚어
짚어주신 것 같고 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 서울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개팅을 잘 시켜주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서울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차별화 강점을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핀테크와 관련된 내용이 저희 일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특히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있는 600여 개사 중에 400여 개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앞서서도 핀테크 기업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가셨는데 직접적으로 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서울시와 정부의 전략이라든지 지원 방안 같은 것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핀테크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이다 보니까 뭐 언어의 장벽도 없고 글로벌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 큰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교수님처럼 이제 매크로한 것보다는 마이크로한 직접 네.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우리가 그 토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명은 이제 비바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장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됐고 투자를 받았는지 그런 사례를 연구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아주 큰 유명한 이제 VC가 있었는데 네. 거기 한국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연이 되어 가지고 그 개인으로서는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100만 달러를 그 처음에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에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업의 내용도 잘 알게 되고 또 이 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VC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네트워킹이 잘 되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VC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보면은 이제 뭐 굿워터 캐피탈이라는 데도 있고 또 알토스 캐피탈 우리 한국계 유명한 그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름 서울시라는 이런 데서 직접 뭐 투자 유치를 받게 해준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만남의 장을 이제 마련해 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 실제로 한국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핀테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보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하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연결시켜주는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흔히 우리가 이제 데모데이라고 해서 네. 그런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그 VC들 앞에서 자기 발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유명한 이제 VC들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그 투자를 받고 싶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뭐 강연이라고 할까요? 네, 네트워킹 자리를 좀 네, 만든다든지. 그런 기회를 하면은 그 사실 저희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렇죠. 그 힘들죠. 선수들끼리 기업에 있는 분들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스 사례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와닿네요. 이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서울은 소개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 외국인 친구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사들이 여기에 와서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매력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외국인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외국인 정주 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왜냐하면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 투자를 할 기업이구나 아니구나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요즘 친구들은 화상으로 소개팅도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화상으로는 줌도 포토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줌 화상으로도 포토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기에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이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사실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그 많죠. 미팅의 네. 장은 이렇게 과거에 지금 이제 지난 이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강제로, 시절에는 그런 네. 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게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하는 미팅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난 이제 11월 달에 서울 인베스터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요. 해외에 있는 약 한 30개 가까운 어떤 메이저 글로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을 다 서울로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선호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만남의 장을 갖다가 여기 여의도에 펼쳤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러한 이벤트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줌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때 화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다? 대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어떤 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소개팅의 장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해외 그 글로벌 기업이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가 애프터케어 서비스라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애프터케어 네. 서비스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적절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마켓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갖다가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시키고 그게 조금 더 기업 매출 그리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맞습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도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유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쿠데타가 매일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정치적으로 투자 못하는 불안하면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는 없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국회가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 있는 정책 중에서라도 잘 프레임을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 우리가 아까 디지털 금융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새로운 어떤 금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픈된 정책이 있다. 여기는 차별도 없고 똑같은 조건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걸 아주 일정하게 컨시스턴하고 변하지 않게 이렇게 딱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아주 중요한 경제 정책은 뭐냐?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범위를 좁혀서 외국인 차원에서는 자기들 비즈니스를 할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정책,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든 뭐 NFT든 뭐 어떤 우리 K-팝이든 간에 이런 쪽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충분히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서울시가 그걸 국회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 뭐 이런 그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매치메이킹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데 네. 이거를 좀 상설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설로. 네네. 네.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상설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러 올 때는 국내에 있는 기업과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찾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설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들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상설화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과 또 상설로 이런 만남의 장소를 열어두고 자주 봐야 또 정도 들고 이야기가 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는 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요즘 예.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 오늘. 글쎄 이제 사실 정주 환경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근로하게 되면은 거주자라고 해서 그렇죠. 집이 필요하죠. 똑같은 한국 사람하고 이제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굉장히 세율이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더라도 다양하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뭐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전체가 다
그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도 됩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예요. 예. 네. 아까 이제 예측 가능성 말씀하신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뭐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한 번도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예측 가능성, 그래서 혜택을 준다고 한 게 이제 처음에는 그 소득의 30%는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잡고 17% 이렇게 세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또 대상자를 좀 바꾸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15%로 낮췄고요. 또 그 뒤에는 다시 17%로 높이고 지금 19%가 됐거든요. 매번 바뀌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제가 한번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 외국인들만 앉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거든요. 아이고, 예. 저는 벌써부터 등에 식은땀이 나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그날 처음 만났는데 네. 그 완전히 의기투합해가지고 한국을 성토하는데 그때 이 얘기가 이제 한국의 그 근로소득세율. 그래서 외국인은 너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차등 구간을 다 적용하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올 때는 15%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19%가 되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처음부터 19%라고 하면 불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너무 자주 바꾸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제 개편안을 내는데 그 최고로 한 건 정도 됩니다. 뭐 200몇 페이지 이렇게 그 하고 그거 있는데. 다 안 볼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뭐 다른 거는 좀 바꾸는 거는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데 네. 제발 그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만큼은 조금만 뭐 텀을 한 5년 정도를 개정한지 한다든지 네. 그런 걸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정말 약간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네요. 기존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서울시가 2021년에 발표한 이제 비전 2030 계획서에 보면 이 2030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300억 불을 달성을 하겠다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해외 금융기관은 100개사 유치를 하겠다 목표로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목표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 개선되어야 할 점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보시는 이해관계자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부분들 특히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참 서울이 글로벌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오게 되고 서울에 특히나 오게 되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바꾸어 나가야 될 점들 지금 단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어 상용 특구 조성 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국문과 출신인 저는 벌써부터 땀이 만약에 영어 사용 특구가 된다면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네, 우리 교수님 네, 그 부분은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제가 풀타임 잡은 뭐 영국계 사모펀드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양대학교 그 블록체인 대학원의 연구교수로 네.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대학에서는 코퍼레이트 밸류에이션 교수를 기획 가치 평가하는데 제 강의가 다 영어로 하고 있어요. 아우, 교수님 저는 못 듣네요. 어떡하죠? 아니,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영어라는 거는 많이 그게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클래스의 한 70%는 외국 학생들, 교환 학생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훌륭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학교가 강제로 영어 강의를 하지 않아도 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턴십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하고 외국 기업하고 연결하고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잘 개발을 하셔서 하면은 영어 특구를 안 만들더라도 그걸 안 만들어도 네네 그거 안 만들어도 자꾸 이렇게 어떤 세팅하는 것보다는 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틀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고 요즘 학생들 다 영어 잘해요. 네. 근데 그게 부럽다. 자기하고 미래하고 관계 없는 거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관계에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이제 외국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전공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허브가 학교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신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몰타라는 지중해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네. 굉장히 거의 모든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거의 뭐 인프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놀라죠. 식탁에서 서랍 밑에 열면은 냅킨하고 뭐 이렇게 다 있고 모든 그런 게 편리하고 인프라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케이팝도 좋고 한데 네.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되면은 일 끝나고의 문화는 너무너무 좋아져. 한국 식당도 좋아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를 키우는데 좋은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허브. 저는 뭐 학교 용적률을 높이고 하는 건 굉장히 좋고 이제는 우리 그 구본희 청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학교들이 이런 이점을 많이 알고 네. 또 기업들이 학교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학교만큼 좋은 허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수님의 학교에 대한 사랑, 네, 너무 잘 느껴지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잘 많이 구해준 교수님이 최고의 아, 네. 교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인턴십을 4학년들은 다 시켜주는데 와. 영어 강의를 하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편입니다. 어유, 예, 생각만 해도 제가 다시 간다면 우리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네, 영어에 대해서 이 영어 특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구본희 대표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를 이제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 특구가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네. 실제로도 지금 부산에서도 이제 영어 이제 상용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저도 뭐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해봤지만 그리고 많은 이제 국제 금융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금융인들이 글로벌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일할 때 언어가 정말 소통이 되는 건지, 언어 소통. 일할 때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물론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자녀분들의 어떤 학교 이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이슈는 뭐 별도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직장에서의 언어 소통만 잘 된다면 실생활에서는 영어를 갖다가 못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저녁에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왔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영어가 구사가 되는 인력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러한 또 IT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파이낸스 관련된 지금 주제가 금융이기 때문에 파이낸스 관련된 그러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학교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진 뭐 코스웍을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뭐 파이낸스 영어를 갖다가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또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사실 일할 때 그 소통에 문제만 없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어려워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왜냐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IR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이제 언어의 장벽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자꾸 영어 IR을 하라고 한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IR 자료도 번역돼야 되고 직접 대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언어의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10분 공감하고 근데 이 영어 특구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 이쪽 사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장애물이 좀 걸려 넘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영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대표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는 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 학력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만큼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스위스에서 네. 뭐 이렇게 성인 대상으로 영어 능력 지수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스위스요? 네. 네. EF 뭐 에듀케이션 퍼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했는데 그 한국이 36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네, 몇 명 중에 36. 우리가 이제 경쟁 상대에 있다고 하는 그 싱가포르이 이제 2위를 했고요. 아, 부럽다. 예, 네. 네덜란드가 이제 1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영어를 잘하면 뭐 좋긴 한데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이런 기회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좀 그 저도 그 회사에서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대표를 영국분을 이렇게 모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모든 보고서를 막 영어로 써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게 아, 너무 있는 것 너무 같고요. 공감 갑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최소한 제 생각에 투자 유치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어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개인의 뭡니까 기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족하고요. 그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네. 금전적인 보상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 네,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영어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 몇 점 이상이면 매월 이제 뭐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럼 그런 공부해야겠네요. 확실한 네. 동기부여가 아니면 저도 뭐 20년간 이제 이런 일을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영어가 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시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와닿습니다. 이 영어와 관련돼서 글로벌 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2023년 목표가 영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매번 영어랑 다이어트랑 뭐 이런 거는 새해마다 세우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글로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와 관련된 부분은 니즈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로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이정호 교수님 먼저 좀 시간 관계상 자리를 떠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혹시나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질척거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나 이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즘 학생들은 토익 점수가 상당히 다 높습니다. 맞아요. 다 높고 그러니까 기본은 다 돼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면 되는데 그 영어 특구를 대학교마다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대학교에 우수한 외국 기업들이 그 전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학교는 이런 분야를 잘하고 하는 그런 유치 노력을 하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기업도 좋고 그 기업이 또 다른 고용 효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한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점잖게 해주시네요.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당연히 영어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 분위기니까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남은 이제 두 분께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저희가 글로벌 편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금융도시로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10등 바뀌기 때문에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상위권 5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앞서서 많이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 뭐가 제일 급하고 이거는 좀 뒤에 해도 괜찮은지 그걸 좀 빨리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서울시가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다. 정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본희 대표님 먼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어떤 순서일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각 금융기관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예, 결국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지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텍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만일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그게 어느 게 더 이렇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네. 거의 동시에 같이 이렇게 돼야 해결이 되죠. 돼야 될 그러한 어떤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서울을 이제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많은 어떤 핀테크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많이 서울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만 이렇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펼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숙명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요. 네, 새로 만들 때요. 예, 네. 새로 만들 때 혹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규제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금융기관에 들어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게 국내 매출보다 아마 분명히 해외 매출이 국내와 해외를 갖다 비교를 하면 국내는 뭐 많이 봐야 20, 30%밖에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거의 아마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를 갖다가 조금 더 프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 상품을 냈을 때, 서비스를 냈을 때 이게 국내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임팩이 가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객이 전 세계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특히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아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이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어떤 다 같이 임팩을 어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풀고 그러면 아마 그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완벽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은 가장 또 중요하고 영순위로 꼽아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맞는 제도가 서포트 돼야 되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규제가 변경이 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질 때, 제도가 만들어질 때, 국내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해외로까지 목표로 한 그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이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도 안 여쭤볼 수 없죠. 순서를 좀 정하자면 굉장히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우선순위 정리해 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네. 대표님은 직접 당사자시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금융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최근 10년간 외국계 은행 7개가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탑5 목표는 좀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거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실적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진단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나라 또 적게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마치 이제 금융이라는 데 너무 이렇게 국한하게 되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전통적인 이제 금융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좀 금융을 폭넓게 잡아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야놀자의 네. 소프트뱅크 이제 비전 펀드라고 15억 달러 가량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워서 싱가포르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는 형식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금융 부분에 투자된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그런 도시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경쟁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최종적인 회사가 미국에 있고 본부를 이제 싱가포르에 두는 방안이 있고 한국에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근데 본부를 한국에 두고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고 싱가포르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한국 정부의 전체가 다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요.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다시 여기서 배당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이 아까처럼 야놀자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배당금을 보낼 때도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실물 경제하고 상당히 비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잡을 때 금융 부분으로 집계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표준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금융 산업의 모습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 산업으로 투자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아쉬운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사례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바로바로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우선순위,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는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방법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우리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2부 글로벌 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때 보면요. 사람은 나면 1부에서는 제가 사람은 나면 서울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편에서는 서울이 발판이 돼서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분기 세미나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세미나에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이 금융 중심지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런치 미더브로 진행되는 월간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미래전략포럼 서울금융지 및 또 금융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주제로 분기 세미나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